금융지주사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기존 은행 조직으로는 디지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입니다. 국민연금이 내년 국내 주식 비중을 올해보다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가고 있는데 증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도심을 한 방에 연결해 통근 시간을 줄이고 도심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것이라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노선을 따라 집값이 급등한 것은 물론 역과 노선을 두고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위장한 이른바 짝퉁 제품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표를 해외에 등록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부품을 한국으로 가져왔다가 다시 수출하는 사례들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한국경제TV의 단독 보도로 출발합니다. 금융지주사들이 자체 인터넷 은행을 만들기 위해 별도의 단독 자회사를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점포와 인력 구조 안에서 디지털 전환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은행연합회로부터 입수한 인터넷은행 설립 관련 금융지주 의견서입니다. 금융지주의 자회사, 금융지주 소속은행의 자회사, 그리고 단독은행의 자회사 형태를 모두 허용해 인터넷은행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금융지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금융지주 소속은행이 다른 은행을 지배하는 건 금융지주 회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제한되고 있어 기존 은행이 인터넷은행을 자회사로 두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지주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들은 인터넷은행 사업 모델로 기존 은행은 기업금융과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운용에 집중하고 인터넷은행은 자동차 구매와 쇼핑 등 생활 밀착형 금융에 특화하는 방안, 그리고 여신 심사 역량 등 기존 은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통통신 플랫폼과 협업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을 늘리는 형태, 또 자동차, 쇼핑, 배달 플랫폼과 제휴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기존 영업장 연계 서비스와 금융지주 계열사를 통한 협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금융지주들이 인터넷은행 설립에 목을 매는 건 기존 조직으로는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점포망 중심 영업, 보수적 조직 문화, 영업 중심 인력 구조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한때 금융지주들은 인터넷은행 대신 기존 은행의 비대면 영업 채널을 별도로 브랜드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존 영업 조직과는 내부적 마찰이 크고 거대한 은행 조직 특성상 신규 스타트업과의 제휴 협업 추진도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융지주들의 인터넷 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선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 기존 인터넷 은행과의 서비스 차별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금운용위원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희영 기자. 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이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국민연금은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2022년도 운용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5.9%와 16.1% 그리고 16.2% 가운데 하나가 될 예정인데요. 이 안대로라면 내년도 말 목표 금액은 151조 원에서 153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금액은 약 179조 원인데 이후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국민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기금이 약 2조 9천억 원을 추가 매도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 약 176조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현재 보유 비중이 한 16.8% 정도니까 내년도 목표 비중이 현재보다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추산 금액이 국민연금 측이 제시한 내년도 말 목표 비중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만큼 현재 주가 수준이 유지된다면 내년 말까지 추가로 매도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현재의 박스권을 뚫고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면 단기적으로 국민연금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 시장에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증시가 완만하게 상승해준다면 국민연금은 비중 조절을 위해 더 팔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주가가 상승할수록 매도 압력은 강해져 단기적인 수급 상황을 감안하면 시장에는 일정 부분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전망처럼 국민연금의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대형주와 그동안 주가 상승폭이 가팔랐던 종목들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재선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외국인의 자금 유입 없이 연기금의 매도가 이어진다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과 그동안 주가 상승폭이 가팔랐던 종목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국내 주식 보유 비중 초과 허용 한도를 올려잡긴 했지만 충격을 줄이기 위한 허용 한도일 뿐 점진적인 비중 축소는 결과적으로 수급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내년도 목표 비중 이외에도 향후 5년 단위 중장기 자산 배분 계획도 심의 중인데요. 이 역시도 국내 주식 비중을 점차 줄여가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회의 종료 후에 추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현장에서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국산으로 둔갑한 이른바 짝퉁 국산이 버젓이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자 해외 업자들이 값을 더 받으려고 이런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소비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파란 천을 들추자 수백 개의 상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대모비스 상표를 도용해 만든 짝퉁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수출 직전에 적발한 제품들로 모두 10만여 점에 달하며 정품 가격으로는 30억 원에 이릅니다. 리비아라고 되어 있는 네, 리비아로 이제 원래 오더를 받아놓고 만드는 거죠. 국내 완성차 브랜드들이 해외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국산 부품이 비싼 값에 팔린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수년 전부터 현대모비스 상표를 도용하다 세관에 적발된 규모만 500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술력이 들어가지 않는 일부 소모품에 대해서는 그 짝퉁 모조품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국내에 유통된다든가 아니면 중국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경우가. 이들 짝퉁 업체들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표권 효력이 해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정품과 흡사한 상표를 등록하는가 하면 제3국에서 만든 부품을 실은 배를 국내항에 잠시 정박했다 출항해 마치 국산인 것처럼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왔으면 이제 수출항이 중국으로 떴는데 이제 부산에 들어갔다 뜨면 그쪽에서는 이제 수출항이 한국에 부산항으로 뜨기 때문에 원산지는 어차피 한국이 아니지만 수출항이 이제 한국 부산으로 뜨니까 이제 편법으로. 짝퉁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월에는 중국산 의료용 전동 침대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고 최근에는 LG 생활건강 상표를 도용해 수억 원 상당의 의료용 필러를 몰래 들여오다 덜미를 잡힌 업체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산 브랜드 명성에 먹칠을 하는 짝퉁 제품이 판치고 있지만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에서 예를 들어 보면은 그게 벌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그 제재 가할 때 이제 잠시 문 닫았다가 바로 이제 뭐 그 옆에다가 가게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고 그랬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는 좀 더 강력한 제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부 해외의 경우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유통이나 판매 과정에 관여한 모든 업체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송민하입니다. 1913년 대량 생산 혁신을 가져온 완성차 업체 포드. 요즘 100년 만에 신화를 다시 쓴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포드는 우리 돈 33조 원을 들여 앞으로 10년 안에 생산 차량의 4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투자 규모는 미국의 1위 자동차 회사 GM의 투자액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간밤에 포드의 주가는 무려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예,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한 모습이죠. 이 100년의 내연기관차 역사를 자랑하는 포드의 탄소 중립 계획이 이렇게 시장의 환영을 받았다면 같은 날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정유업체 엑손모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사진 12명 가운데 최소 2명을 행동주의 투자펀드 몫으로 배분한다고 밝히면서 장중 한때 주가가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 행동주의 펀드는 엑소모빌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라면서 행동에 나섰고 2대 주주인 블랙록까지 힘을 실어주면서 이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또 바다 건너 유럽에서는 법원도 석유 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주문하고 나섰는데 유럽 최대 기업 로열 더치셀을 상대로 네덜란드 법원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5%로 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로열 더치셀의 주가는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똑같은 탈탄소 전략인데 시장의 반응이 상반된 모습이네요. 예.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과감한 도전을 나서는 이 기업과 이 시대적 상황에 끌려가는 기업이 보여주는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시대적 변화에 어떤 자세로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마침 또 이번 주말에 또 예정된 일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내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또 이번 주말에는 전 세계 40개국 정상과 기업인들이 서울에 모여서 다자간 회의에 나섭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로서는 최대 규모인데 여기서 채택할 서울 선언문에서는 코로나 기후 위기 극복과 또 친환경 기업 경영 확대에 대한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네, 이 탄소 중립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습니다. 과감한 도전과 투자로 기회를 창출해내는 우리 기업과 정부를 기대합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가상자산 관리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정부가 방금 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처별로 역할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가상자산 관련 대책이 나왔다고요? 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 불공정 행위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TF 아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지원반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지원반은 부처 간 쟁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논의하고 조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이슈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는데요. 금융위와 과기부를 중심으로 기재부 제1차관이 전체 업무를 조율하게 된 것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부 부처별로는 어떤 부처가 어떤 업무를 나눠 맡게 되는 겁니까? 네, 업무별로 일단 담당 부처가 나눠졌는데요. 업비트와 빗썸과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 업무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할 예정이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기술 발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또 해킹과 같은 범죄 행위 수사는 경찰과 검찰 등이 담당하게 되고 공정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등을 직권 조사합니다. 이렇게 직무별로 담당 부처가 정해지면 업무에 대한 책임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부처 간의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 현상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역할 분장 말고 가상자산 거래 관련해서는 혹시 언급된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까? 네. 가상자산의 과세 내용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기존과 같이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은 고수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가상자산 TF에 국세청을 포함한 것도 이 같은 과세 방안을 준비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런 과세 원칙과 미국, 일본 등의 과세 동향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9월까지 사업자 신고를 해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안착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이번 대책을 비롯해서 국회에서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각종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이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정수호 대표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가상자산 분야 관련해서 좀 전문성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방금 전 정부 발표안을 보면 이 가상자산 관련 책임과 역할을 좀 부처별로 명확히 나눈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국무조정실 발표 내용을 보면요.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일찍 신고를 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을 보편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는데요. 특히 그동안 부처 간 책임 미루기 논란을 고려해서인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관리 업무의 소관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정했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사업자를 담당하는 소관부처가 없어가지고요.
사업자들이나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정부의 이번 발표로 앞으로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이 사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발표에는요. 신고 유예 기간 동안 업체들의 퇴출이나 불법행위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들이 엄격히 감독할 예정이라는 점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 보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까? 네, 최근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가상자산업 법안을 그리고 김병욱 의원이 가상자산업권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이고요. 예. 국민의힘 측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 법률 모두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인데요. 여당 측 발의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행 중인 특검법상 가상자산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투자자, 이용자분들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요. 그 법안 내용을 보면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들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들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요. 업체 측 과실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배상해줄 수 있는 자력도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시세 조정과 같이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 처벌이 되도록 하면 속칭 세력으로 인해서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 법안에 따르면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거나 적발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이런 법안들에 포함된 여러 조건을 보면 대형 거래소들이 아니면 사실상 퇴출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수준이 엄격해서요. 자칫 잘못하면 독과점 문제라던가 업계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좀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내용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정말 몇몇 업체들이 아니면 모두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요. 가능하다면 업종이나 사업에 부수되는 위험 등을 고려해서 그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고 차등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법안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몇몇 업체들은 관리할 수 있겠지만요. 소위 디파이 프로젝트처럼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해외에 기반을 둔 업체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들 간의 역차별 이슈도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정수호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D노선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까지 나서 노선 변경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서울로 향하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인 김포 골드라인. 2량짜리 열차가 전부라 매일 출근길은 전쟁통을 방불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 GTX D노선이 부천으로 향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물론 촛불 시위 같은 단체 행동도 이어가는 중입니다. 국민 취급도 못 받은 거고, 국민 취급을 10여 년 동안 안 해준 거죠. 나라에서 무슨 이렇게 깔아주는 이런 전철도 들어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GTX D노선이 특히 강한 반발에 부딪힌 건 서부권 신도시의 교통 불편이 꽤 오래 이어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김포 한강신도시는 들어선 지 10년이 지났지만 2량짜리 경전철인 김포 골드라인은 재작년에나 개통됐습니다. 같은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은 대규모 입주가 한창인데 아직 버스 노선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교통망이 지지부진한 사이 서부권 신도시 인구는 지금도 빠르게 늘고 있고 수년 내 100만 명에 육박할 거란 분석까지 나옵니다. 현재 GTX 이슈는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인구가 폭증하는 서부권 신도시의 반발이 계속되자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중앙정계에서까지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중순 김포 경전철에 탑승해 지옥철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영욱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연일 GTX D노선에 김포, 강남, 하남행에 힘을 실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권 입김으로 인해 중장기 교통계획이 갈짓자 행보를 보여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김포라인은 개통한 지가 3년도 안 됐고요. 그다음에 2개량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를 나누는데 한계가 있어요. 김포가 지금 47만 명이 넘었습니다. 김포에 사는 거주민들의 계획 인구가 약 50만 인구인데 수용 예측이 틀려버린 겁니다, 이게. 정부는 GTX D노선을 포함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이달 말 확정 고시합니다. 노선 변경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든 간에 후폭풍은 거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GTX D노선이 이렇게 정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면 이미 추진되고 있는 A부터 C노선은 오히려 집값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예정역 주변으로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이어서 홍한표 기자입니다. GTX A 노선이 들어설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일대입니다. GTX 노선이 지나가고 공공 재개발까지 추진하고 있어 곳곳에 이와 관련한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초대형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이 일대 빌라 거래량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GTX C 노선이 들어서는 창동역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서울 빌라 거래량 중 은평구와 도봉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GTX A 노선이 들어서는 동탄역은 이번 달 청약시장에서 평균 809대 1이라는 역대 최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동탄역 인근 아파트값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년 새 무려 5억 원가량 오르며 14억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으로 광역교통망 계획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의 집값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겁니다. 집값 상승을 예상한 무주택자들의 추격 매수와 경기도 외곽 지역의 중저가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GTX 개발 호재가 매수세를 더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GTX로 인한 가격 상승은 개통 시점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개통 시점에서 매매보다는 전셋값이 더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GTX의 경우 기존 전철 노선보다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만큼 개통 효과가 기존 노선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내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홍한표입니다. 다음 주 경제 일정 살펴보는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정치경제부 조현석 세종시 주재기자 화면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조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항상 리포트를 이렇게 목소리만 듣다가 오늘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얼굴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세종시 관련된 소식들 더 자주 모셔서 또 듣는 자리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또 들어볼 텐데 다음 주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관심은 통계청이 다음 달 2일 발표하는 5월 소비자 물가일 겁니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2%대의 높은 수준이 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3%를 웃돌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지난해 5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기저효과로 작용하는 데다 농축산물 가격도 높고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공업제품 물가 상승세도 상당합니다. 4월 소비자 물가는 2.3%로 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일단 일시적인 상승세다 이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과 소비제품 가격이 안정되는 하반기엔
상황이 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치인 2%를 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는데요. 경제는 심리인 만큼 정책 당국으로선 물가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긴 해석으로 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체감 물가입니다. 지난달 보면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농축산물과 석유제품 두 품목이 전체 물가 상승률의 65%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소비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제 물가에 비해 체감 물가가 훨씬 많이 오른 것으로 느껴지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말해주신 바에 따르면 체감 물가랑 실제 물가랑 괴리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건데 앞으로의 물가 변수는 어떤 게 예정이 돼 있을까요? 네, 먼저 백신 보급으로 경기 회복 기대가 커져 수요가 늘어나면 원자재 가격 등의 오름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산품 가격도 들썩이겠죠. 이미 가격 인상이 현장에선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억눌렸던 소비가 재개되는 보복 소비도 물가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된다는 것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금리 조정과 관련해서 공개 발언을 꺼리는 이주열 총재가 이례적으로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물가 급등세까지 이어질 경우 한국은행의 고민도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어제 금통위 결과를 놓고 올 4분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는 또 인상 시기가 중요해진 만큼 각국의 발언들 한번 더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H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제 혁신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논의가 계속되죠? 네,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던 정부의 LH 혁신안을 놓고 어제 당정이 협의를 진행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당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현장 분위기는 육두 문자가 오갈 정도로 험악했고 정부안에 대한 성토장이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당 의견을 반영해 추가안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한 만큼 다음 주부터 다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퇴짜 맞은 정부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렇게 격한 반응들이 나왔던 겁니까? 네,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지주회사를 새로 만들고 그 밑에 LH를 포함한 몇 개의 자회사를 두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지주회사가 토지개발 등의 정보를 통제하고 제대로 감독할 수 있을지 자회사인 LH가 수익사업에 몰두해서 공적 기능이 약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터져나온 겁니다. LH 혁신안을 마련한 기획재정부 또 국토교통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혁신안에 참여한 한 정부 관계자는 난리가 났다는 표현이 딱 맞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예, 그래도 아직까지 첫 협의였고 이제부터 의견을 반영해서 좀 수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격한 반응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정부의 고민은 현재 내놓은 혁신안 외에 사실 다른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혁신적으로 하려면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선 이사 공급 대책 추진도 해야 하고 신도시 공급도 해야 해서 마음이 바쁜 겁니다. 그러다 보니 LH를 무조건 혁신하고 쪼개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기류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LH 사태가 터지고 2달여가 지났는데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안을 짜려면 너무 늦어지게 된다는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입니다. 때문에 당정 협의를 강화해 기존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당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당초 LH 혁신안을 5월까지 내놓겠다는 게 정부 목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주에 정부안은 이제 만들어졌으니 당정협의 조속히 해서 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그런데 첫 당정협의부터 스텝이 꼬이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일단 다음 주에도 논의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도 본격화되죠? 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매년 5월 31일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 제출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내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여부입니다. 앞서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가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전략회의 전까지만 해도 기재부 입장은 코로나 위기에 비대화된 재정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라는 거였습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조금 더 써야 할 때다 이런 실언을 보내면서 기재부는 다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국가 채무가 우려가 안 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책정이 되겠습니까? 네, 내년 본 예산을 올해보다 7에서 8% 정도 늘릴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558조 원이니까 이를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600조 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흘러나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장 재정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예산을 9% 내외로 늘려서 편성해왔습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보면 증가율이 2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면서 이번 정부 들어 올해까지 국가 채무가 약 330조 원 정도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 크게 악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무디스는 최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 오랜 기간 확립되어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예, 일단 예산 증가율이 지금 8%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추경 가능성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실이 바빠지겠습니다. 네, 여권이 2차 추경 편성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하자 이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기재부는 아직까지 2차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추경 등을 놓고 당정 간 힘겨루기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예, 다음 주는 이렇게 큰 틀의 경기 상황 자세하게 또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경제부 조현석 세종시 주재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 기관 특별공급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 분류원이 세종시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습니다. 서울시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아파트 단지들과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오후 강서구 화곡동 화곡 프로지오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40여 곳 입주민 대표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공동주택은 관리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 근속 정착, 업무배 부당한 지시 명령 금지, 상생 공동체 문화 형성 방안 수립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ESG 경영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진공은 오늘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성과 공유 포럼을 개최하고 ESG 경영과 관련한 공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오는 2025년까지 탄소 중립에 350억 유로, 우리 돈 약 47조 5천여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 2030년까지 전기차 70종을 출시하고 수명을 다한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재사용에 나섭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오늘 오전 서울 잠원동에서 고투 제로라는 테마의 전시회를 열고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를 10년 전보다 30% 줄이고 2050년 100%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음 주 우리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 미리 짚어보는 증시 전망대 시간입니다. 증권부 정경준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정 기자, 요즘 원고가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고 계신데 이 방송 잘 안 나오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왜 안 나오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장, 네.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일 때 이 기자의 역할이라는 거는 어떤 변수, 더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보다는 어떻게 이러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십시오 하는데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이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좀 악플이 좀 아프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예. 좋은 흐름에서 더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그런 좋은 흐름에서 리스크 요인들은 뭐고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뭔지를 좀 집중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이 기자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이 장세가 별다른 좀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지 연일 좀 횡보 장세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3,100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이후에 일종의 이제 방향성 탐색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이니까요. 어떤 쪽에 스탠스를 맞춰서 가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그런 시장 흐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 고용과 물가 등 실물 경기 지표에 따라서 당분간은 좀 시장이 좀 등락하는 그런 움직임은 좀 다소 좀 지속되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 당장 오늘 밤에 이제 미국 4월 개인 소비 지출 지표 이게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이 소비 지출 지표면은 좀 내수 경기 회복 상황 좀 이런 걸 볼 수 있는 지표인가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CPI,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네. 이것과 이제 PCE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융정책의 지표로 삼는 게 바로 이 PCE 지표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동안 인플레이션 2%까지 용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PCE 지표. 요거를 참조로 2%까지 이제 용인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말하는 그 CPI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4.2% 이제 최고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장에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웃돌 경우
일각에서는 3.0%, 3.1%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자칫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 않고요. 예. 또 최근에 보면 잠잠했던 미 국채 10년물 다시 또 이제 요동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이 그 31일 날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합니다. 네. 그럼 휴장을 하면 이 PC 물가 지표가 오늘 밤이니까 당장 이제 내일 증시에 다 반영이 되겠죠. 31일 쉬니까 예. 다 반영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낙폭이나 등락 어떤 상황을 연출할지 이런 부분들 오늘 밤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곧 6월입니다. 다음 달에는 이제 미 FOMC 회의도 예정이 돼 있고 또 국내외 다양한 증시 이벤트들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15일이죠. 15일 날 미 FOMC 회의가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당연히 관심은 이제 테이퍼링에 관해서 어떤 언급들이 나올지가 이제 제일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ECB의 통화정책 회의도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때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이제 향후 경제와 물가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이 뭐 수월하게 진행되고 하면서 아무래도 상향이 조정되겠죠. 상향 조정되면 그동안 이제 양적 완화, 이 자산 매입 속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결국 ECB는 자산을 걷어들이고 미국은 그대로 이 자산 매입, 양적 완화를 계속 이렇게 늦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쪽은 한쪽은 돈을 걷어들이는 거고요. 한쪽은 계속 돈을 풀린 상태에서 있으면 이 환율, 상대적인 환율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면 달러 약세에 대해서 이 달러 안 그래도 신뢰도에 대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달러 가치가 조금 더 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연준이 아니면 미국이 이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또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ECB 정책회의, 통화정책회의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주말에 주 후반에 이제 미국의 5월 고용 지표 나오는데요. 이 고용 개선 정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고용이 좋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커지는 거고, 안 좋게 나오면 또 인플레이션 줄어들면서 시장은 또 상승 흐름을 또 이어가겠죠. 지난달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았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도감에 시장이 좀 더 올라간 거였고요. 5월은 또 어떨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시고요. 지켜보셔야 될 거고, 또 SKIT가 코스피 200 이제 특례 편입 여부가 이제 또 다음 주에 결정이 돼요. SKIT에 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 많을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SKIT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이거는 어떤 이슈입니까? 통상적으로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나야 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는 조건을 갖춰주거든요. 네. 근데 SKIT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이 못 맞춰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특례 편입 요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 일평균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50위권 안에 지금 SKIT가 한 35위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50위권 안에는 일단 한 단계는 충족이 된 거고요. 거기서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지표들을 한국거래소가 판단을 해서 최종 특례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근데 코스피 200에 들어간다고 해도 예전 같았으면 많이들 좋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최근에 코스피 200이 공매도 대상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연임 이슈도 지금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임기가 아직 많이 좀 남은 게 아니었습니까? 2022년 2월까지가 이제 임기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몇 개월 전, 한 6, 7개월 전에 이제 이 신호를 주죠. 시그널이 가는 거죠. 뭐 연임이냐, 재연장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 이제 하반기 정도에 7, 8 정도의 어떤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제 이게 시기가 문제입니다. 그 시장에서는 한 7, 8월, 8, 9월경 정도에 이제 이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중론인데요. 그럴 때 만약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부재하거나 아니면 내년에 그 연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시장의 시그널이 나올 경우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연임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지금 현재는요 연임 가능성이 다소 높은 상황인데요. 이 제롬 파월 의장이
공화당원 출신인데다가요. 예. 그다음에 그 금융 규제 관련해 가지고 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금융 규제, 은행들 강하게 규제하고 세금 많이 더 걷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미국 민주당인데 예. 제롬 파월 의장은 좀 그런 부분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공화당원이라는 뭐 그런 측면에서 그 민주당 내부에서 좀 한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바꾼다면 그럼 누가 될 거냐? 예. 지금 이제 그 연준 부의장으로 있는 부의장으로 돼 있는 그 브레이너드. 브레이너드가 있는데요. 예. 그 이사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원이고 금융 규제에 대해서 좀 강력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브레이너드가 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둘 다 이제 뭐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중립에 가까운 비둘기파 정도, 예. 그다음에 브레이너드가 이사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조금 비둘기파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긴축 시기가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이제 마지막으로 증시 흐름은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해주시자면요. 예, 그간 외국인이 9조 원 넘게 이제 5월달에 국내 주식을 팔았어요. 네. 아무래도 그 MSCI 리밸런싱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요. 우리 MSCI EM 선진국 MSCI 신흥국 지수에 이제 한국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줄어드니까요. 네.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종목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물량이 출회가 됐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런 MSCI 리밸런싱이 종료된 만큼 그간의 이제 공격적인 순매도세가 조금 다소 이제 순매수세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순매수세로 전환되더라도 그 규모는 좀 다소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외국인이 어제가 이제 좋았습니다, 어제 MSCI 리밸런싱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외국인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제일 먼저 사는 게 반도체랑 자동차거든요. 업종 대표주, 그러니까 반도체랑 자동차주들 좀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 속도 빨라지면서요. 경기 회복의 기대감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이제 당연하게 이제 소비재, 그다음에 서비스업 이런 측면에서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투자 전략 짜시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증시전망대 증권부 정경준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 국내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식약처 승인을 거쳐서 6월 중순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주말 사이 살펴봐야 할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간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개하는 예산안이자 6조 달러, 하나로 6,700조 원 규모가 예상이 되면서 당초 추정치보다 1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직접 강조한 만큼 예산 규모와 배분 계획까지 살피셔야겠습니다. 전 세계 곡물 비축량이 급감하면서 곡물 가격 폭등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이변발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건데 갈수록 악화돼가는 기후 환경 속에서 이것이 일시적이다 단정하는 것은 인류의 오만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당장 우리 식품업계도 가격 인상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체감 경기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뉴스플러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